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나쁜 사람은 바로 나뿐인 사람. 와우,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항상 그 닫힌 자유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나쁜 사람이 아닐까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이 일제강점기에 살던 정말 독립운동가들은 나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이분들만큼은 정말 기억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일제강점기 또 샛별처럼 빛나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 기대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1920년대는요, 10년대와 좀 다릅니다. 이유는 앞에서 제가 3.1운동을 이야기했잖아요. 3.1운동의 결과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이. 이게 무단 통치,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였구나. 좀 더 교활한 통치 방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 통치 형식을 바로 소위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소위 문화통치 시기,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통치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도 약간의 틈이 좀 보인단 말이죠. 어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1920년대 한번 볼게요. 1920년대 그래서 굉장히 활동 그 분야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각각의 진영들의 활동을 볼 텐데요. 먼저 국내입니다. 자, 이 민족주의 진영이 전개했던 형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이 실력 양성 운동으로 1920년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말 애국개몽 운동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애국개몽 운동의 노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국개몽 운동의 노선에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식산흥업 뭐 이런 걸 굉장히 관심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1920년대 이 민족주의 진영도 그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물산 장려 운동이 있고요. 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고요. 또 문맹퇴치 운동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전개했던 그런 방식인데,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식산흥업일 수 있겠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나 문맹퇴치 운동은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국개몽 운동의 노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 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물산장려 운동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정책을 배울 때 1910년대와 20년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1910년대는 회사령 이런 걸 만들었는데 20년대 들어와서 회사령을 폐지했다. 1910년대만 해도 회사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할 필요 없이 20년대 회사를 신고하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령도 폐지가 되고 관세도 폐지되었다. 즉 20년대는요, 일본 대자본이 쉽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민족 자본들이 받게 되는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자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이 쉽게 들어온다면. 그죠? 회사령이 폐지되면 우리도 스스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열리겠지만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그 자본가들이 우리 거 좀 사주세요. 국산품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령과 관세 폐지, 일본 대자본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국내 자본으로서는 애국심이 호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물산장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물산장리 운동과 한말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 바로 나라빚 갚기 운동이었죠. 그 나라빚 갚기 운동,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대구입니다. 반면에 1920년대 국산품을 사자는 이 물산장리 운동이 시작된 곳은 평양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 운동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구분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우리 걸 사줬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대거 우리 것을 쓰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일제강점기 이 일본 놈들 말이야 우리 거 싸줘야지 그런 거 사면 안 돼! 라고 하다 보니 우리 것만 사요. 자,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 것만 쓰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경제학 가장 기초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돈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자, 이때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세력들, 사회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동자 농민들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노동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물산장려 세력이었다. 아니 나는 애초부터 국산품을 싸왔던 사람인데 왜 국산품 가격을 올리냐 이거죠.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물산장려 운동은 힘있게 전개되지를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이 소위 문화통치로 오면서 1910년대 그 차별,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그 차별들을 많이 완화시켜요. 일제가 이제 20년대 와서 이 2차 교육령을 하면서 똑같이 학제, 초등도 6년, 일본이나 조선 다 똑같이 6년, 뭐 이런 식으로 대학 교육도 가능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이 2차 교육령 한일학제가 같아진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하나 만들자.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1920년대에. 예. 근데 이제 일본이 결국은 이제 대학을 하나 세우죠. 이게 바로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러면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그 어떤 방해의 어떤 그 결과가 경성제국대학이고 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 바로 지금의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이쪽이 연결되면 서울대학이 이런 게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맹퇴치 운동은요, 바로 문자보급 운동과 연결되는데요. 특히 이건 조선일보에서 주도했습니다. 30년대에 가면요, 이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있어요. 그건 동아일보에서 주도를 하고요. 20년대 후반에 조선일보가 이 문자보급 운동을 주도하고 있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요, 예, 경제와 이 교육 쪽, 이쪽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요, 예, 쟁의입니다. 쟁의가 뭐냐면 투쟁, 네, 파업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자, 이 사회주의 진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좀 달라요. 민족주의 진영 내부는요. 민족주의 진영 내부는
그 민족 안에 자본가도 다 들어가 있고 노동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지금 벗어나자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철저히 그 안에 노동자와 농민 중심이에요. 일본 자본과 조선 자본과 다 똑같아요. 사회주의 내부에는 민족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노동자, 농민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노동자들끼리.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 맨 마지막 서문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달라요. 지향점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는요. 쟁의를 주로 앞세우는데 소작쟁의와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소작쟁의는 농민들, 노동쟁의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파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작쟁의의 대표적인 소작쟁의가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암태도는 어디냐면 목포 앞에 있는 섬이에요. 이 암태도 소작쟁의를 전개하는데 1923년이죠. 이 암태도 소작쟁의는 이 암태도에 있는 지주가 문씨일가인데 이 지주가 소작료를 어마무시하게 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 지주들의 어떤 이 횡포 이게 엄청났죠.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를 했던 이 농민들을 잡아간 거야. 그래서 풀어내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태도에서 배를 저어가지고 목포까지 오는데 이 배를 저으면 한 6시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목포에 와가지고 그 목포 광장 그 앞에서 그냥 거의 뭐 굶어 단식 투쟁 이런 거 앞에서 꽹가리 치면서 끊임없이 싸워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겨요. 와, 이게 단결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겨요, 이겨. 예. 그래서 농민들의 권익을 쟁취하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맛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노동쟁의. 뭐 당시 그 조선노동총동맹, 뭐 농민들은 조선농민총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노동쟁의, 뭐 그 형태로는 뭐 아사, 굶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런 어떤 그 쟁의들도 20년대에 있었고요. 대표적인 쟁의가 있다면 20년 후반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입니다. 원산 총파업. 이 원산 총파업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까? 이건 뭐냐면요. 원산에서 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을 때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면서 성원과 응원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원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 바로 일본의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에 반대하면서 원산 노동자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연대의 지지를 보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주의 안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예, 바로 노동자의 개념, 노동자의 연대만 있지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는 조선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되는 거야. 일본 자본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 국제적인 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원산 총파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쟁의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특히 1920년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 사회주의 공부 안 하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삶을 안 살면 지식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회주의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1920년대. 그래서 일제가 이것들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1920년 소위 문화통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치안유지. 1925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쭉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법인데요.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겁니다. 이 치안유지법은요. 2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특히 사회주의를 타겟팅해가지고 만든 법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회주의 쪽은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에서 싸우는데 좀 힘들어요, 지금.
뭔가 쟁의를 하려고 하면은 치안유지법을 들먹이면서 잡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좀 이렇게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그다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지금 이게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생기냐면 이런 자치론자들, 이광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치론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활동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지 않냐. 일제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인정은 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면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아니 그러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 내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분열 행위들. 그래서 이렇게 자치론자로 비타협적 나뉜 어떤 상황 속이 되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자치론 세력들을 좀 공격할 수 있는 그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회주의 세력들은 쟁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고, 민족주의 진영은 이런 자치론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연대 세력이 필요했고, 이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원칙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사회주의는 자본과 타도예요. 근데 그 자본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사회주의 세력은 어찌 보면 민족주의 진영을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거든. 그런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는다? 대박.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가장 큰 적, 우리가 지금 물리쳐야 될 적은 바로 일본이라는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좌우 합작이 시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외부 세력과 왜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좌우합작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사건이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 순종 인산일, 순종 장례식을 활용해가지고 나왔던 그 운동이 되겠는데, 이 60만세 운동의 과정에서 이건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기획을 했고 학생들이 참여했던 건데, 사회주의자들이 이 60만세 운동을 전개할 때 그 장소를 내어주고 도구를 빌려줬던 게 민족주의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의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손을 잡았어. 한번 같이 해본 거야. 일본 타도를 위해서. 되는데?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민흥회라는 겁니다. 이 조선민흥회에서 이 좌우합작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가능하다. 그 판단이 들면서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은 뭐냐면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손을 잡고 일제 타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 규모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신간회가 1927년에 드디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신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조직입니다. 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좌우합작 운동의 실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서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요, 이상대를 회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홍명희. 여러분들 그 임꺽정,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기도 하죠.
예, 이 홍명희가 부회장, 이상재가 회장, 이 이상재가 민족주의 진영, 홍명희가 사회주의 진영, 예,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유일당, 하나의 당, 민족이 정말 하나의 당으로서 일제에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신간회는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요, 좌우합작 운동단체인데요, 예, 공개단체였고요, 전국의 지회를 갖고 있는 최대 조직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매단체도 있어요.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던 근우회라는 자매단체도 결성을 하고 있더라. 특히 여러분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온 게 뭐냐면 신간회 하면은 뭐 답지는 이겁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을 해줬다. 아우 이건 너무 중요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신간회 하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을 해줬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예. 나주에서 광주 오고 가는 어떤 그 열차 그 안에서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싸우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여기에 이 신간회가 전폭적인 또 지지, 예,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던 예,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결국 나중에는 해소됩니다. 해소란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요 해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건 키워드일 수 있어요. 요거는 신간회. 그러니까 이 단체가 뭐지? 모르겠어. 근데 해소란 말이 나왔어. 그럼 신간회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소는 뭐냐면 해체예요. 근데 해체인데 발전적 해체. 그러니까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간회보다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해체하는 것. 이걸 해소라 그래요. 근데 더 좋은 형태로 만들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결국 해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신간회의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떤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당시 그 신간회가 만들어진 결성되는 배경은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뭐 외부에서도 뭐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의 안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